네, 중국의 붉은 규제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는 심층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왕윤종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의 빅테크 규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그 출발점은 이제 작년에 마윈이 이제 알리바바에 이제 그 결제를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이제 알리페이인데, 네. 이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엔트파이내이션이라고 그래서 소위 중국의 유니콘 중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 중에 예.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이었고, 예. 그것은 이제 그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상해하고 이제 홍콩에 상장을 하는데, 상장을 앞두고 한 이틀이나 3일 전에 이 상장을 연기한다는 그런 그 사태가 네. 벌어졌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연기가 아니라 이제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 또 유니콘 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게 이제 금년 들어서 연이어서 많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건데, 그 배경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배경이 제가 알기로는 예. 마윈이 한 이틀 전인가요? 예. 뭐 그 상장하기 이틀 전인가 아니면 지나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진타오가 있는 앞에서 이 후진타오가 아니라 저 누구죠? 왕치산. 왕치산 앞에서 죄송합니다. 왕치산 앞에서 중국 공산당이 시장 경제를 이렇게 난도질해서 되겠냐 아주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소문은 아닌 소문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배경이? 마윈은 사실 2019년에 네. 이제 알리바바의 직접적인 경영을 안 하고 이제 물러났죠. 그래서 이선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그 어려운 그 가게들이 많거든요. 청소년한테 네. 힘을 불러일으키고 그래 상당히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윈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 젊은 나이인데 경영을 그렇게 쉽게 떠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발판으로 하고자 했던 게 유니콘 기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엔트파이낸셜. 이게 그렇죠. 마이라 그래서 개미잖아요. 개미, 개미 예. 모양이 개미 있는데, 금융, 예. 그래서 이제 소액금융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결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제 그 상장을 시키게 되면 이제 엄청난 부가 또 나오죠. 부가 나오죠. 예. 그리고 이 마윈의 그 돈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프트뱅크를 갖고 있는 손정희, 손정희입니다. 예. 손정희 역시 이제 그 돈방석에 앉게 그렇죠. 되는데, 이때 이제 마윈이 생각하는 그 중국 금융의 시스템과 네. 또 이 그 전통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는 인민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달라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가 지금 우리나라는 드디어 상장이 되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신금융, 그래서 핀테크 분야와 전통 금융이 어떻게 이제 경쟁해 나가느냐에 대한 그런 알력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을 볼 때 마윈의 생각이 결국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 금융 시스템을 리드하는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또 마윈의 발언이 좀 지나친 것도 있었습니다. 네. 좀 약간 좀 겸손하게 했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예를 들면 뭐 기차역 관리하던 시스템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있겠냐, 예. 뭐 이렇게 해서 감독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중국은 잘못돼 있다, 예, 못 이런 따라온다. 비난을 예.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중국 지도자들의 이 감정을 예. 화를 북돋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의 중국 정부가 사교육 뭐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개인 플레이도 한 3시간밖에 못 한다. 뭐 음식품들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제 규제 예. 이 부분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사실 작년에 예. 우리 중국이 자꾸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 근데 작년에 만들어서 이제 금년에 이제 14.5 계획이라고 계획, 예. 이게 이제 금년 2021년부터 25년까지 14차 5년 동안 5개년 계획. 5개년 동안 이제 하는 계획을 만들면서 그 계획에 가장 안고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미 작년에 발표됐죠. 그게 쌍순환 아닙니까? 네, 이거 그렇죠. 이미 다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쌍순환이랑은 두 개의 순환축을 갖고 있는데, 예. 중국 경제의 그 큰 축 중에 하나는 대외 순환. 국제적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여러 관계를 맺고 있고, 예. 또 한편의 축은 이제 국내 시장을 예. 중심으로 한 내수 중심의 축인데, 이 축 중에 있어서
과거에는 수출 중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내수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그때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정책이다. 네. 중국이 거대 시장이 됐고 네. 이제 시장을 좀 더 개방적으로 하고 그런데 사실 그 배경에는 미중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약간 고립되고 있는 측면이 있을 때 내수 시장을 키우고 또 네. 기술력에 있어서도 이제 자력 경쟁을 통해 갖고 독립적인 어떤 그 기술 시스템을 가져가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대순환의 기본적인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의 미래 청사진으로 볼 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년 들어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요? 결국 지금 미국도 사실 좀 그렇겠고 유럽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미국은 서비스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이제 공급망을 강화하자 그래서 제조, 뭐 리쇼링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을 하는데 예.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내수 시장을 키우려면 서비스 시장을 키워야 됩니다. 네. 중국은 서비스 시장의 비중이 전체 산업에서 50%는 이제 간 넘은 수준이거든요. 예. 미국이 80% 수준에 다다른 데 비해서 예. 서비스 시장이 굉장히 작은데 서비스 시장이 뭐 우리가 음식 소매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내수 시장을 키우는 데서는 핵심 중에 핵심인데 시진핑 주석께서는 올해부터 제조업을 또 강조하기 시작해서 자꾸 제조업을 강조해. 그리고 서비스 시장을 조금 그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그 중국 내부에서 왜 그런가 볼 때 결국은 서비스 시장에서 최근에 나왔던 빅테크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조업 부분은 국유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 부분에서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뭐 뭐 예를 들면 바이두라든지 바이두, 예. 검색하는 거, 그다음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디디라든지, 예, 그다음에 디디 출시, 그다음에 마이투안이라든지, 메이투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다 서비스 기업이에요. 근데 서비스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부를 차지하게 되고 이것은 민영 기업들입니다. 네. 그리고 민영 기업들의 출발은 뭐냐면 외자가 뒤에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 예를 들면 네. 알리바바는 손정희가 있고요. 텐센트는 누가 있습니까? 남아공에 있는 그 기업들 네스퍼스라는 기업이 가장 큰 주주로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 엄청난 이익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보다는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 기업들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네. 결국 빈부격차 이게 이제 K자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언택트 기업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줌이라든지. 서비스 기업들이 보면은 인터넷으로 기반을 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거기는 이제 돈을 벌고 전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이런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공동 부유라는 시진핑 사상을 어떻게 보면 직결하는 거라 볼 수 있거든요. 그 사상을 내세우면서 분배 문제 이것을 건드리다 보니까 좀 겉으로는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을 잘 안 듣는 민영 기업들을 좀 손보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 계속 이 방향으로 가면은 중국이 그동안 어땠습니까? 미국을 앞서서 유니콘 기업들을 1년에 몇십 개씩 만들어냈어요. 근데 계속 이 민영 기업들을 조이게 되고 컨트롤하게 되면 결국 이 인터넷 기업,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책이 요즘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은 다시 원점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그 하나의 역동성이라 그럴까요? 중국 기업이 전면에 나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돈을 대는 사람들, 자본가들은 일본, 영국, 미국 쪽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알리바바도 키우고 유니콘 기업을 키워놨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핑계로는 서비스업을 좀 누그러뜨리고 제조업을 좀 강화하자. 지금 중국 공업기업 산업이익률이 3월 달에 92.3에서 7월 달에 16.4%로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자, 이런 통계를 대면서 마치 제조업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같은데 실상은 돈은 전부 다 이 서구 자본가들이 다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중국 정부가 예쁘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시장을 규제하는 것 같지만 미국 쪽 기업, 일본 쪽 기업, 유럽 쪽 기업은 너무 규제하지 마라.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시진핑한테. 예. 결국 우리 시진핑 주석이 이제 3연임으로 가는 게 뭐 거의 확실시 된다는 게 이제 네. 대부분의 이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뭐 아직도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은 3연임을 하기 위한 어떤 정당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시진핑 사상을 좀 더 구체화하고
또 작년에 이제 소강사의 달성이라는 것을 소위 말해서 중국이 $10,000를 이제 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1인당 소득. 근데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포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덩샤오핑 이후에 생겨났던 선불원, 네. 경제를 먼저 파이를 먼저 키우자는 입장에서 예. 이제는 좀 같이 나눠가자, 같이 부를 좀 나눠가자라는 이러한 공동 부유 이 사상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시진핑 사상은 좀 어떻습니까? 시진핑 사상도 지금 현재에서 집권을 3년임을 앞두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땐 공동 부유 자체는 그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한다면 분배 문제를 어느 국가든지 다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시진핑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글들이 이제 중국 원문으로 이제 나오는데 제가 그 몇 개를 이제 찾아보니까 그 근원을 마오주의에서 찾고 있어요. 아, 마오주의. 마오쩌둥. 예. 그다음에 또 그 기반은 또 마르크스주의까지도 가게 됩니다. 공산당 사회에서 조금 부라는 것은 개인의 사적 소유보다는 어떤 면에서 같이 나눠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통제 사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이번 사태가 빅테크 네. 기업들 나오면서 기부가 얼마가 거친지 아세요? 무려 40조 원이 거쳤어요. 우리가 첨단 파운더리 삼성전자가 그거 하나 지는데 20조가 되는데 그걸 네. 2개 세울 수 있는 곳이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다 기부를 했습니다. 네. 40조.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시장 경제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시장 경제의 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시진핑 주석의 이 자서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 몸 안에 흐르는 피의 색깔은 중국 공산당의 피의 그 붉은 색깔과 더 뜨겁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시진핑하고 바이든의 이 정책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기업은 지옥에서라도 이익이 생기면 간다는 게 기업 아닙니까? 지금 겉으로는 뭐 중국이 미국을 견제한다, 미국이 중국을 때린다 그러지만 이 기업들의 이익을 쫓는 측면에서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바이든과 시진핑 앞으로 뭐 아프간 사태도 놓고 재밌겠지만 어떤 양상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바이든 그 지지율이 막 엄청 떨어졌잖아요.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사실 뭐 이런 것이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미국이 돌아왔다. 아메리카 is back 이렇게 했는데 예. 지금 현재 미국이 도망갔다. 뭐 이런 거 상황인데 사실상 이러한 그 대중 정책을 만드는 것은 행정부의 역할도 있지만은 또 미 의회의 공화당, 민주당이 컨센서스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중국에 관련된 여러 제재법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중국 이제 봉쇄 정책이라는 압박 정책은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 이제 좀 바이든 정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단순하게 트럼프 시대처럼 중국을 봉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미국의 산업 정책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보호무역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정책이고 그 산업 정책의 핵심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네. 그 미국이 열의에 있는 그런 그 산업들을 다시 한번 키워나가겠다는 건데 아마 또 제가 볼 때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제조 2025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네. 앞으로 이러한 제조업 경제, 산업 경제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긴 한데 예. WT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산업 정책을 무턱대고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WTO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고 하면 산업 정책이 뭐 일본이라고 안 하겠어요? 또 우리나라도 뭐 K 반도체 갖고 뭐 여러 지원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런 산업 정책이 무분별하게 된다면 시장이 많이 훼손됐을 위험이 있다. 경제학자로서 저는 그런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를 강조를 하면서 반도체 육성 정책을 강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궁금한데 이제 대만의 TSMC를 사실상 많이 경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해를 통해서 TSMC를 어떻게 좀 제재를 할 건지 아니면 좀 미국과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질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대만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넘버원 기업이 TSMC가 네. 됐습니다. 대만 엄청나게 삼성전자보다 이제 시가총액이 훨씬 높잖아요.
근데 이제 파운더리 기업이에요. 이거 파운더리라는 거는 우리가 팹이 있으면 이거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건데 팹 리스 미국 네. 기업들이 다 팹 리스로 이거 공장을 두지 않겠다는 거야. 반도체를 예를 들면 90년대 그 생산할 때 보면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걸 생산하기가 굉장히 위탁을 힘들었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만의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 아니에요. 반도체의 정말 신화적인 인물인데 대만에 가서 이제 공장을 87년에 이제 그 기업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키운 거죠. 이 TSMC하고 중국하고는 관계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왜냐? 거기서 생산되는 많은 반도체 칩들이 중국에서 사용되고 사실상 TSMC를 모방해서 중국에 만드는 게 이제 상하이는 SMIC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술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기술력에 있어서 소위 파운드리, 메모리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는 1등이 누굽니까? TSMC입니다. TSMC. 그래서 삼성전자가 뒤쫓아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우리는 파운더리 시스템 반도체 측면에서 오히려 대만 기업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각종 다양한 것들을 만들려면 대량 생산으로 하는 D램이라든지 낸드, 메모리가 아니라 설계가 중요해요. 설계를 고급 설계 인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설계 인력에 있어서는 대만도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본의 설계 업체, 미국의 설계 업체, 영국의 설계 업체 이런 싸움이요. 중국도 지금 현재 설계 부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고급 반도체 설계가 아니라 저희 중급 반도체 설계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이제 강한 거거든요. 중국의 역할은 이제 설계 업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반도체를 설계하려면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윈도우를 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모바일 폰, 스마트폰을 하려면 뭐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툴이 되고 있는 것을 잡고 있는 것은 미국 기업입니다. 시납시스나 케이던스나 이게 다 상장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 그 소프트웨어 이 툴을 중국에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이미 사용했던 고급 툴 없이 기존의 툴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EDA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EDA 부분이 약해요. 네. 중국도 EDA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 이런 규제를 한다는 거는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진 거죠.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규제는 단순히 SMIC한테 반도체 14나노급의 10나노 미만의 반도체를 팔지 말라라는 엔티티 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규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규제들. 그다음에 영국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암을 살려고 그러는데 뭘 진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 기반의 아키텍처가 전 세계 표준이 됐거든요. 그렇죠. 암 기반의 아키텍처를 중국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국의 돈은 많아요. 기금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다가 중국 반도체 업체가 실패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 방송 끝나기 전에 좀 사과를 해드릴 게 이 애플폰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켜져 버리네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방송 중에 제가 애플폰을 켜놓고 있었던 거는 아닌데 자동적으로 켜져서 어쨌든 시청하시는데 불편드렸던 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현정 씨. 네,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 더 넓혀서 지금 미중 무역 변쟁이 있어서 한 질문만 더 드리면은 10월에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대면보다는 비대면 가능성도 좀 있고요. 네, 그렇겠죠.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 증시 상황이 9월 달을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성이 조금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이 불확실성은 또 다른 하나의 희망이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경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